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100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낯선 괴한들이 담을 넘고 들어와 총구를 겨누며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집의 주인은 나다. 내 방식대로 이 돈을 굴릴 테니 넌 잠자코 구경이나 해. 여러분은 이 돈이 불어난다고 해서 그 도둑을 고마운 자산관리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1979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저택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법과 절차라는 대문 대신 장갑차와 총성이라는 뒷구멍을 통해 안방을 차지한 남자 전두환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군 부대들의 무전기는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직속상권을 체포하고 군령을 무시하는 행위, 군대에서는 이를 하극상이라 부르고 법에서는 반란이라고 정의합니다. 전두환과 그의 비밀 사조직 하나회는 국가를 지키라고 준 총칼을 국가의 심장을 겨누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튼튼한 건물을 통째로 허물고 그 자리에 자신들만의 철성을 쌓기 위한 설계도의 첫 장이었습니다.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12.1위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른 창업이었습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은 언제나 불안에 시달립니다. 집주인의 승낙 없이 안방을 차지한 도둑은 식구들이 언제 자기를 쫓아낼지 몰라 밤잠을 설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전략을 세웁니다. 하나는 반항하는 자를 가차없이 짓누르는 공포이고 다른 하나는 굶주린 배를 채워주며 입을 막는 환심입니다. 그는 이 위험천만한 도박의 판돈으로 국민의 혈세와 국가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반란의 성공은 달콤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총성으로 시작된 이 기묘한 파티는 곧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안방을 차지한 불청객이 거실로 나와 집안 곳곳을 휘젓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른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 무자비한 군화발이 향한 다음 목적지는 서울이 아닌 민주주의의 성지라 불리는 어느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건은 전두환이라는 인물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과연 그 도시의 눈물이 어떻게 경제라는 가면으로 가려지게 되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핏빛 가득했던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집주인을 쫓아내고 안방을 차지한 불청객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당에서 항의하는 자녀들을 몽둥이로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는 그 불청객에게 당신은 우리 집 주인이 아니다라고 외친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전두환과 신군부에게 광주는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공포의 시험대였습니다. 그들은 군화발로 시민의 머리를 지니기고 총칼로 민주주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비명소리가 금남로를 가득 채웠을 때 서울의 집무실에 앉은 남자는 비로소 확신했을 겁니다. 이제 아무도 나에게 대들지 못하겠구나. 정치경제학적으로 5.18은 전두환 정권에게 피로 쓴 채무 증서와 같습니다. 정당성이라는 자본이 아예 제로형인 상태에서 시작한 사업과 같았죠. 신용불량자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를 묻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는 광주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눈을 돌립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화려한 성공의 서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공포로 입을 막았으니 이제는 돈으로 환심을 살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군인 출신인 그에게 경제는 너무나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탱크를 모는 법은 알았지만 요동치는 물가와 환율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이는 법은 몰랐죠. 여기서 그는 인생을 건 또 하나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자신에게 총을 겨눴던 엘리트 관료들을 불러 모아 기괴한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여서라도 권력을 잡을 테니 당신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배만 불려놓아라. 이 섬뜩한 계약서에 서명한 천재 경제학자가 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는 유례없는 대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과연 총칼을 든 독재자와 숫자에 미친 천재의 만남은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재앙의 시작이었을까요?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던 그때 전두환의 손을 잡고 경제의 판을 뒤흔든 그 남자가 청와대 문을 두드립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파격적인 한마디가 탄생한 그 밀실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다음 장, 대한민국 경제의 설계도를 다시 그린 위험한 파트너십의 실체를 파헤쳐봅니다. 집을 뺏고 식구들을 몽둥이로 다스린 불청객에게 남은 숙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식구들이 나를 쫓아내지 않게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가장이 되는 동시에 가장 돈을 잘 벌어다주는 가장이 되는 것이었죠. 하지만 총칼만 휘두르던 그에게 복잡한 그래프와 숫자는 아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때 그는 아주 영악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본인의 무지를 인정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머리를 가진 천재를 경제 대리인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낙점한 인물은 바로 경기고 서울대, 스탠포드를 거친 당대 최고의 엘리트 김재익이었습니다. 전두환은 김재익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건넵니다.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이 말은 언뜻 전폭적인 신뢰처럼 들리지만 정치경제학적으로는 매우 잔인한 계약이었습니다. 김재익은 자신의 전문성을 빌려주는 대가로 독재 정권의 도덕적 방패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피로 물든 정권의 이미지를 세련된 성장 수치로 덮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천재 경제학자는 고민 끝에 이 독사과를 한 입 베어 뭅니다. 물가만 잡게 해주신다면 가겠습니다. 정통성 없는 권력과 신념 있는 기술자의 기묘한 동거, 소위 전두환 경제팀은 그렇게 출범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때려잡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30%가 넘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률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은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경제를 통제했습니다. 라면값이 오르면 정권이 흔들린다는 공포 아래 기업들을 압박하고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시장의 자율성이 아닌 서슬퍼런 칼날 아래서 물가는 기적처럼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의 평화가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 같았습니다. 독재자와 천재의 협업은 예상보다 강력한 시너지를 냈습니다. 텅 비어있던 나라 곳간에 조금씩 돈이 쌓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광주의 비명을 조금씩 잊고 풍요의 단맛에 취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들의 성공 뒤에는 그들조차 예상치 못한 거대한 외부의 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수직 상승시킨 건 과연 그들의 실력뿐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늘이 내린 기막힌 운이었을까요? 다음 장,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삼저호황이라는 로또가 터진 순간을 들여다봅니다. 집을 차지한 불청객과 그가 고용한 천재 집사. 이들의 기묘한 동거가 자리를 잡을 무렵 하늘은 이 독재 정권에게 믿기 힘든 천운을 선물합니다. 이름하여 삼저호황이라는 로또였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 세 가지 파도가 동시에 몰아치며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배를 거대한 대양으로 밀어올렸습니다. 아무리 배를 잘 고쳤어도 파도가 없으면 나갈 수 없는데 전두환 정권은 역사상 가장 높고 부드러운 파도를 만난 셈입니다. 정치경제학에서 운도 실력이라지만 이 시기의 호황은 정권의 정당성을 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대한민국은 매년 10%가 넘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말이 이때 나왔죠. 흑자라는 단어가 낯설었던 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경상수지 흑자를 맛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TV에서 나오는 수출 100억 불 달성 소식에 환호했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며 중산층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밥그릇이 두둑해지자 불청객의 손에 묻은 피는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독재자는 경제적 성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그 이면에서는 자본의 길들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과실은 재벌들에게 집중되었고 노동자들의 희생은 국가 발전이라는 이름 아래 철저히 묵살되었습니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버틴 이들의 땀방울이 삼저호황의 진짜 엔진이었지만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청와대의 주인에게만 향했습니다. 그는 이 호황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권력을 더 화려하게 치장할 거대한 축제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세계의 눈이 대한민국으로 쏠리고 온 나라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을 때 전두환은 승리를 확신했을 겁니다. 이제 돈과 화려한 쇼로 국민의 마음을 완벽히 샀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가 축배를 들려던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배가 부를수록 더 간절해지는 그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 화려한 축제의 끝에서 전두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 88 서울올림픽의 환상 뒤에서 조용히 끓어오르던 분노의 실체를 추적합니다. 불청객이 안방을 차지하고 집안 단속에 열을 올리던 그때 집 밖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옵니다. 바로 삼저호황이라는 이름의 로또였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낮아지고 달러 가치가 하락하는 이 세 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천운이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창고에 쌀이 쌓이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는 정당성 없는 권력에게 하늘이 내려준 가장 강력한 수명 연장 장치였습니다. 매년 10%가 넘는 경이로운 성장률은 독재의 흉터를 가리는 화려한 분장이 되었습니다. 서민들의 밥상에 고기 반찬이 올라오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박정희 시대의 구호가 현실이 되자 사람들은 안방의 불청객을 조금씩 집안의 어른으로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풍요는 독재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라는 파도가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파도를 마치 자신이 일으킨 것처럼 선전하며 국민의 눈을 경제 지표라는 숫자 뒤로 숨겼습니다. 과연 이 눈부신 성장의 과실은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을까요? 번듯하게 집을 수리하고 냉장고를 채운 불청객은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 과시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 정점이 바로 88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전두환에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피로 잡은 권력도 이만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할 거대한 면죄부이자 쇼케이스였죠. 그는 도시의 가난한 흔적들을 강제로 지우고 화려한 경기장과 도로를 닦으며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가면을 씌웠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는 정권의 비위에 맞지 않는 기업들이 소리소문 없이 도살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경제학의 탈을 쓴 조폭식 경영의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재계서열 7위 국제그룹이었습니다. 단지 대통령이 주재하는 만찬에 늦었다는 이유로 혹은 정치자금 상납에 소홀했다는 괘씸죄로 멀쩡한 대기업이 단 사흘 만에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라 독재자의 기분이 곧 법이었던 시대의 민낯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삼저 호황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청와대의 심기를 거스르면 내일 아침 내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갈 수 있다는 공포를 말입니다. 그는 국민도 기업처럼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배를 불려주면 머리는 숙일 것이라 생각한 거죠. 하지만 전두환이 간과한 결정적인 사실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엔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찾게 된다는 점입니다. 고도성장의 혜택을 입은 중산층은 이제 더 이상 텔레비전 속 앵무새 같은 뉴스에 속지 않았습니다. 88 올림픽이라는 화려한 잔치상을 차려놓고 박수를 기다리던 전두환의 귀에 찬사 대신 들려온 것은 독재타도라는 거대한 함성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고 공포로 입을 막았던 7년의 유예기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외상으로 빌려온 평화의 청구서가 배달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두환은 끝까지 자신의 성을 지키려 했지만 그가 쏟아부은 최루탄보다 더 뜨거운 것이 광장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권력의 최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장 1987년에 뜨거웠던 함성과 독재자가 마주한 몰락의 시작을 공개합니다. 삼저 호황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불청객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 잔치를 벌이기로 합니다. 바로 88 서울 올림픽입니다. 전두환에게 올림픽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화려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가는 관문이라며 온 나라를 들쑤셨습니다. 길거리에 노점상을 강제로 치우고 가난한 동네에는 높은 담벼락을 세워 가난의 흔적들을 철저히 격리했습니다. 세계에 보여줄 번듯한 집을 만들기 위해 정작 집안의 약자들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내몰린 셈입니다.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올림픽은 국민의 에너지를 국가 자부심이라는 이름으로 결집해 정치적 불만을 잠재우는 거대한 마취제였습니다. 굴뚝마다 오륜기가 걸리고 텔레비전에선 축제의 노래가 흘러나왔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편의 고문실에서는 민주주의를 외치던 청년들의 비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평화를 노래하면서 속으로는 국민을 억압하는 이 기괴한 이중생활. 그는 올림픽의 성공이 자신의 영구 집권을 보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폭죽이 터진 뒤 남은 연기 속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파도와 마주하게 됩니다. 불청객이 차려놓은 화려한 잔치상에 앉아 배를 채우던 식구들이 갑자기 수저를 놓았습니다. 배가 부르면 고분고분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개를 들고 이제 내 집에서 나가달라며 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겁니다. 1987년 전두환은 인생에서 가장 당혹스러운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경제 성장률은 12%라는 경이로운 숫자를 찍고 있었지만 국민의 분노지수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치솟고 있었습니다. 그는 빵을 줬으니 자유는 포기할 줄 알았지만 국민은 빵을 먹고 얻은 기운으로 독재의 벽을 부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1987년은 독재의 유효기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불붙은 민심의 전두환은 4.135원 조치라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를 발로 걷어찬 것이죠. 이때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건 대학생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전두환이 공들여 키웠다고 자부했던 넥타이 부대, 즉 화이트칼라 중산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독재가 가져다준 안정보다 내 자식이 고문당하지 않는 정의로운 세상을 택했습니다. 전두환은 끝까지 군대를 동원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1980년의 광주와는 달랐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전 세계의 눈이 서울을 향해 있었고 미국조차 그에게 무력 사용을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았던 노태우를 내세워 6.29 선언이라는 항복문서를 발표합니다. 이는 독재자가 베푼 시혜가 아니라 국민이 실력으로 쟁취한 권력이었습니다. 총칼으로 뺏은 집을 주인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서야 그는 겨우 퇴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권좌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일궈낸 경제적 성과가 영원한 방패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을 겁니다. 나 덕분에 이만큼 잘 살게 되지 않았느냐는 오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집을 나간 불청객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수가 아닌 차디찬법의 심판과 역사의 외면이었습니다. 과연 퇴임 후 그가 마주한 현실은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긴 29만 원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까요? 다음 장, 백담사로 향하는 독재자의 초라한 뒷모습과 끝나지 않은 청산의 역사를 추적합니다. 집을 뺏었던 불청객이 안방에서 쫓겨나 마주한 곳은 화려한 은퇴 생활이 아닌 황량한 산속의 절 백담사였습니다. 그는 끝까지 내가 나라를 위해 경제를 살려놓지 않았느냐고 항변했지만 국민이 매긴 성적표는 단호했습니다. 총칼로 쓴 계약서는 주인이 돌아오는 순간 무효가 되는 법이죠. 1995년 역사의 수레바퀴는 결국 그를 차디찬 감옥으로 끌고 갑니다. 내란죄와 살인죄, 그리고 기업들에게 갈취한 수천억 원의 뇌물죄. 그가 세운 경제성장의 금탑은 사실 정경유착이라는 모래 위에 쌓은 사상누각이었음이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시기 우리를 가장 허탈하게 만든 건 법정에서 그가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내 전 재산은 29만 원이 전부다. 수천억 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버티며 던진 이 말은 그가 강조했던 정의 사회 구현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이는 권력이 사유화되었을 때 국가 자산이 어떻게 은닉되고 왜곡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추악한 사례입니다. 경제 대통령을 자처했던 자가 국가에 내야 할 정당한 빚은 외면한 채 뒤로는 가족들의 호화 생활을 보장하는 모순. 그 29만 원이라는 숫자는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겼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나온 뒤에도 골프를 치고 호화오찬을 즐기며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나한테 당해보지도 않고 왜 그러냐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으며 자신을 경제발전을 이룬 영웅으로 포장하려 했었죠. 하지만 그가 누린 그 모든 풍요의 밑바닥에는 환수되지 못한 범죄 수익과 아직도 사과받지 못한 광주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독재자의 오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그도 결국 생의 마지막 문턱에 서게 됩니다. 평생을 경제는 잘했다는 자기 최면에 빠져 살았던 이 남자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가 떠난 자리, 대한민국 경제에는 어떤 흉터가 남았을까요? 마지막 장, 2021년의 죽음이 우리에게 던진 묵직한 질문과 그가 남긴 독사과의 뒷맛을 정리해봅니다. 2021년 11월, 집을 뺏었던 불청객은 끝내 사과 한마디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이 만든 80년대의 풍요가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라 믿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훈장이 아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추징금과 규명되지 않은 진실이라는 무거운 짐이 남았습니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전두환 시대는 우리에게 지독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민주주의를 제물로 바쳐 얻은 경제성장은 결국 사회적 갈등이라는 막대한 이자를 청구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가 남긴 3조 호황의 단맛은 잠시였지만 그 시절 고착화된 정경유착과 지역감정의 꼴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의 그래프는 올라갔을지언정 공정한 경쟁과 정의로운 분배라는 시장, 경제의 기초 체력은 그때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래도 그때가 살기 좋았다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살기 좋았던 시절의 비용을 누군가는 광주에서 목숨으로 치렀고 누군가는 삼천교육대에서 인권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두환의 일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배만 부를 수 있다면 내 이웃의 비명소리쯤은 못 들은 척해도 되는가? 경제는 단순히 숫자의 노름이 아닙니다. 그 숫자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독약이 될 수도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독사과의 맛을 그리워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 정의와 성장이 함께 가는 성숙한 경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30년 경력의 분석가로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독재자가 만든 경제는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자유를 담보로 빌려온 위험한 사채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그 시절의 풍요가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는 갚아야 할 부끄러운 빚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